말도 안 돼. 내가 졌다고? 저 사람은 할아버지잖아.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고. 한국의 길거리, 한국인 남성 한 명과 외국인 남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을 구경하는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 보면 미해병대인 남성들과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은 남자 대 남자로 붙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그냥 이기고도 남는다고 호언장담했던 미해병대. 군인은 결국 고개도 들지 못할 일을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할아버지에게 혹시 무슨 일이 발생한 건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딜런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은 한국에 완전 반해버려 한국살이를 시작한 지 1년 차가 됐고 하고 있고, 한국에서 현재는 외식업에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자다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미국 해병대에서 10년간 복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근무했죠. 벌써 제대한 지도 4년이 더 됐네요. 한 해 갈수록 느끼는 건데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할아버지도 군인이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군인에 대한 꿈을 키웠고,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미군 부대에 대한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존경을 받는 멋진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해병대에 있던 시간 동안 스스로 자부심이 있었고 좋은 시간을 보냈죠. 할아버지도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군인이셨고, 저는 미국의 비밀, 검찰국과 해외 경호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서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는 편이었어요. 그 임무를 할 때 일주일이란 기간이 있었지만 워낙 예민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집중하느라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긴 어려웠죠. 한국은 그저 임무지라며 마인드 컨트롤 해야 했거든요. 저는 평생 군인으로 살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미국도 아닌 한국에서 군인이 아닌 사람으로 살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 인생은 참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살이를 시작하게 되기까지 저에게 있었던 일을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남자의 이야기 주제가 스포츠와 군대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악의 이야기는 이 둘이 합쳐진 군대에서 스포츠를 하는 이야기라고 하죠. 그래도 제 직업이 군인이었던 터라 오늘은 군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항상 한국에 대해 좀 더 오래 머물면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한국으로 간 동료들이 하나같이 같은 소리로 한국에 대해 좋은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호기심도 많았고 사실 궁금한 마음이 있었어요. 뭐에 대해 궁금했냐 하면 사실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고 선진국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미국인들이 더 바랄 게 없을 텐데 한국이 왜 더 좋다고 꼭 오라고 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 직접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때 한국에 왔을 때는 너무도 잠깐이고 워낙 긴장해야 하는 미션이라 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에 제대로 담고 느끼지조차 못했거든요. 그래서인지 늘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원래는 한국 평택기지로 발령을 받아가게 될 기회를 잡으려고 했었죠. 하지만 인생의 타이밍이 자꾸 꼬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딱 개인적인 사정이 겹쳐 한국으로 갈 상황이 되질 않았고 결국 저 대신 다른 동료가 한국으로 가게 되면서 저는 또 한국에 갈 기회를 놓치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어떤 것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한국을 방문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무슨 일인지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해요. 기다렸던 저에게 찾아온 그 여정은 비록 놀러 가는 건 아니었지만 상당히 기분이 들떴어요. 너무 가고 싶었던 한국에 가게 되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저와 오랜 군 생활을 함께 했던 동료 중 많은 사람이 한국에서 머물며 올 생각이 없어서 그들을 오랜만에 본다는 사실이 저에겐 큰 설렘과 기쁨으로 다가왔거든요. 드디어 한국으로 가게 되던 날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임무를 했을 때에서
벌써 시간이 꽤 흘러 정말 오랜만에 가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시 오게 되는데 이렇게나 또 오랜 시간이 걸리다니 참 세월이라는 게 빨리 흘러간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하게 된 인천공항에서는 저는 완전히 초보 여행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임무 수행 중일 때와는 좀 더 긴장을 덜하고 편안한 상태로 한국의 방문 시작부터 천천히 살펴볼 수 있게 되니까 비로소 공항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새삼색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인천공항 내부를 보니 완전히 미국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공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편이 오가는 미국 공항보다도 훨씬 더 웅장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국 공항은 크지만 그 규모가 건물들로 나뉘어 있는 편이고 이용객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이나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땅히 있지 않은데 반해 한국은 어디든 쉴 수 있고 마치 거대한 쇼핑몰처럼 그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보였어요. 은행, 우체국, 세탁시설, 사우나, 캡슐호텔, 병원처럼 믿기 힘든 시설들이 한자리에 모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미국 공항은 아무래도 지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국처럼 최신식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데 인천공항은 반짝반짝하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디부터 가야 할지 모르겠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이동을 위해 지하철을 타기로 했는데요. 부하 직원 한 명과 함께 온 저는 공항에서 이어지는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한국 대중교통이 얼마나 뛰어나고 훌륭한지는 그간 동료들에게 귀에 딱지가 생길 만큼 들었기 때문에 저도 꽤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어디 얼마나 좋은지 보자. 이런 마음도 솔직히 조금 아니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그 정도 기대를 했으면 어느 정도 실망을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대중교통 시설은 그 반대였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런 대중교통의 인프라 부족과 또 안전하지 않은 문제들이었는데요. 워낙 땅이 넓다 보니 어느 정도 우리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운전을 하지 않고도 대중교통으로 모든 곳을 오고 갈 수 있다는 건 정말 크게 부러운 부분이거든요. 한국의 지하철 노선도를 보니 정말 안 가는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역수가 셀 수도 없었죠. 저는 놀라운 이 광경을 사진으로 촬영해 기록해야 했습니다. 대중교통의 쾌적함은 말할 것도 없었죠. 휴대폰이 안 터질 걱정도 없었습니다. 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무료 와이파이로 인터넷을 빠르게 사용하며 이동할 곳들에 대한 정보도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 편리했어요. 갈아타야 하는 역이 되어 우리는 한 번 지하철을 갈아탔는데 외국인인 제가 처음으로 이용하는 건데도 전혀 불편함 없이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동하는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다음 정류장이 어디인지 지금 지하철은 어디서 오는지 전광판에 안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지 않을 수 있었죠. 한국의 친절한 대중교통 안내 인프라 덕분에 우리는 무사히 타야 하는 열차에 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 몇 개를 들고 있었는데 젊은 학생으로 보이는 한국인들이 이 자리에 앉으라며 양보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저는 건장한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우리가 설마 불쌍해 보이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약간 불쾌해지려 하는데 동료가 한국도 군인을 존경해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게 아니냐며 앉자고 했습니다. 마지못해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좌석에 앉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가면서 쭉 열차 칸에 타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우리가 군인이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양보를 해준 것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들었거나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을 위해 약속이라도 한 듯 그냥 바로 자리를 양보해주곤 자연스럽게 그들의 자리 교체가 이루어지더군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서야 우리에게 양보를 해준 게 저의 생각도 저의 동료의 생각도 모두 틀렸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본인보다 더 어려움에 처하거나 휴식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에게 기꺼이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 같았죠. 이건 정말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은 정말 전혀 없거든요. 미국은 아이를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긴 하지만 아이와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경험이 거의 없을 뿐더러 도와주는 척하면서 소매치기나 다른 범죄들을 행하는 일들이 잦거든요. 그 범죄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요새는 그 문제에 대해 미국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범죄가 아니라 중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을 정도니까요. 드디어 우리가 내려야 할 목적지에 몇 정거장만 남겨둔 상황에서 저와 제 동료는 바짝 긴장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한 남성이 M16 소총을 들고 열차 칸 내부를 걷고 있었죠. 순간 소름이 발끝까지 돋으면서 저와 동료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한국은 안전하다고 했는데 도저히 제가 본 모습을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었죠. 타국에 와서 첫날 험한 일을 당할 순 없었습니다. 저와 동료는 눈짓을 주고받으며 그를 제압하기 위해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건 그 남자 옆에 있는 어린아이가 보였거든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판단할 겨를이 없었나 봅니다. 사실 그 남자는 옆 아이의 아빠였고 그 장난감은 그 아이가 본래 주인이었나 보더라고요. 아이가 아빠에게 다시 그 총을 건네받아 자리에 앉더라고요. 저와 제 동료를 제외하고 선 그 열차 내부에 있는 어떤 한국인도 긴장한 모습이 아니었죠. 그제야 평생 미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이렇게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당연한 게 좀 씁쓸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총기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데 바보 같은 착각을 했다는 걸 알았죠. 한국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정된 직업들만 총기를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막상 그 상황을 보니 늘 하던 대로 긴장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 둘은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미국에서는 장난감 총이라도 저렇게 들고 다니면 정말 큰일 난다면서요. 사람들이 테러범인 줄 알고 아수라장이 되고 말거든요. 총기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 너무 끔찍하고 창피하네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정말 큰 문제죠. 우리도 애초에 한국처럼 총기 사용을 금지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건 아마 미국에서 절대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 총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수단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거든요. 이건 당분간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라는 걸 우리 미국인들 전부가 알고 있어요. 솔직히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불법인 나라들을 보면 정말 부럽거든요. 그 사람들은 표정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 이렇게 대중교통을 자유자재로 이용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겠죠. 총기 문제 때문에 파생되는 다양한 미국의 사회적인 문제는 계속 도돌이표처럼 따라다닐 거예요. 총기 문제가 한국처럼 되지 않는 한 아마 평생 해결되긴 힘들겠죠. 또 만약 미국이 한국처럼 대중교통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춘다고 해도 자신의 소중하고 연약한 아이와 탈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신원 미상자들이 많고 불법 체류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어떤 무기나 휴대폰도 추적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제가 느낀 한국에서 첫날의 경험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군대를 오기로 한 이후 저의 목적은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걸 향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생기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막을 방법은 없으니 늘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한국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곳에 가장 어울리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며칠 한국에서 주어진 일들을 처리했고 드디어 제가 그토록 바라던 동료들과 만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만 그들을 그리워했던 것이 아니었나 봐요. 저의 옛 동료들은 모두 저를 위해 시간을 비워줬고 한국에 왔으니 즐거운 곳으로 놀러 가자는 제안을 받았죠. 저를 이토록 반겨주니까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반가운 인사를 하며 그동안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월미도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바다에 대해 궁금해했는데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며 동료들이 추천해 준 곳이었습니다. 가는 동안 그 순간이 몇 분 만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느라 정말이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동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월미도라는 곳은 모 한국의 최고의 데이트 코스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이런 곳에 왜 남자들끼리 오냐며 툴툴거리긴 했지만 사실 다 장난이었죠. 어디를 갔어도 즐겁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동료들 말처럼 커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안에 건장한 남자 5이서 온 무리는 우리뿐이긴 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웃겼습니다. 월미도의 첫인상은 샌프란시스코의 산타모니카 비치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것보다 좀 더 북적북적한 그런 느낌이었죠. 월미도에는 비행기를 타고 오며 봤던 한국의 바다도 보이는 곳이었어요.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서 바다도 볼 수 있는 곳이라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보니까 고등학교 정도로 보이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많던데 그 사이에서 너무도 우락부락한 우리들은 그냥 아저씨들 같았죠. 왠지 잘못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한국은 에버랜드, 롯데월드, 경주월드 같이 미국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식스플래그 같은 곳이 꽤 많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월미도에서만 꼭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다며 그걸 타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우선 다 둘러보자며 가장 먼저 월미테마파크라고 되어 있는 곳 내부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어렸을 때 참 좋아해 매번 타던 범퍼카도 보이니 마구 신나는 기분이 들더군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놀이동산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다시 어렸을 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주죠. 관람차도 타며 전경을 살펴봤고 우리는 남자답게 힘내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펀치 기계와 해머치기 게임 그리고 축구공 슈팅 내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특히 야구 배트로 치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안 돼서 폼이 좀 우스웠지만 그래도 마냥 재미있었어요. 아, 그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해보신 분 계신가요? 월미도 번화가를 걷다 보니 우리 말고도 다른 외국인들이 많이 보였어요. 요새 여기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핫하게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징어 게임에서 봤던 달고나도 실제로 먹어볼 수 있었는데 모양대로 잘라내는 걸 하다가 결국 2개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달고나가 너무 맛있어서 괜찮았어요. 더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동료들은 사실 우리가 타야 할 것은 디스코 팡팡이라는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그게 뭐냐며 호기롭게 타보자고 했죠. 디스코 팡팡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무슨 냄비 속에 튀겨지는 팝콘이 된 것처럼 통통 튀겨지는데 정말 웃기고 재미있더라고요. 얼마나 웃었는지 그 시간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가 신나게 개구쟁이 친구들과 하루 논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슬슬 배가 고파 밥을 먹으려는데 동료들은 근처에 전통시장이 있으니 가서 먹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게임 하나만 더 하고 출발하기로 했죠. 저는 둘러보다가 계속해서 아까부터 해보고 싶던 사격 게임 내기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한 매장이 있었는데 거기가 인기가 가장 많은지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 이길 자신이 있냐며 모두 자신감이 최고치로 찬 상태였어요. 최고의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못할 수가 없는 게임이었으니까요. 농담으로 한국 사람들 앞에서 미군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자며 서로를 복돋았죠. 군인들은 거의 대부분 총부심이 있긴 해요. 총을 잘 쏘세요? 라는 말에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드문 정도니까요. 우리는 서서 우리 차례가 될 때까지 구경이나 좀 하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거기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남자라는 사실이었죠. 아, 저도 한국 남자들과 군대가 때려야 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한국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군사력 또한 엄청나다는 것도 알고 있죠. 세계에서 일본이나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상위권으로 올라오기도 했으니까요. 개개인의 역량도 얼마나 뛰어난지 어느 정도는 들어 알고 있었죠. 저는 원래 한국에 대해 그래도 다른 미국 사람들보다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이날 다 송두리째 뒤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지나가는 할아버지도 총을 다룰 줄 안다는 말이 있길래 저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제가 실제로 해볼 줄이야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군들이 한국 예비군을 생각했을 때 생각하는 편견이나 이미지는 주방위군이나 그런 구성 요소들을 생각했을 때 미국하고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군대는 아마 나이 제한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정 나이가 되기 전에 꼭 군복무를 가야 한다고 들었어요. 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젊은 나이에 대부분 군대를 입대하고 제대하고 나서도 일정 기간 훈련을 받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우리 모두가 본 광경은 한국 군사력을 입증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국군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겁니다. 우리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장난감 총을 잡으며 차례가 됐어요. 하지만 총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느낄 수 있었죠. 저 사람은 보통 일반인이 아닌 것 같다는 걸요. 그 남자는 장난감 총을 진짜 총인 것처럼 진지하게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00, 800중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장난감이라 빗나갈 확률도 많고 게다가 거기가 바닷가 앞이라 바람이 상당히 불었는데 그 남성의 자세는 완벽에 가까웠죠. 흔들리지도 않는 고정 상태를 유지했어요. 실제로 총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저런 베이스가 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자세는 정말 좋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사격에 무척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당당하게 자신의 상품을 타갔어요. 그 다음 순서가 된 남자는 키가 우리에 비해 상당히 작은 남자였는데 한 50대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방금 한 30대 뒤에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현역군인들인데 비교가 되면 자존심에 심한 스크래치가 날 테니까요. 50대 남성은 방금 무슨 공사를 한 것 같은 마치 작업복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편한 트레이닝 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채 설렁설렁 시작하더라고요. 저희는 큰 기대를 안 하고 우리 순서를 기다렸죠. 그런데 결과는 오마이갓 그 자체였습니다. 그 사람은 장난기 가득한 얼굴이었는데 사격할 때가 되자 싹 표정이 변하더니 자세를 바꿔가며 조준 사격을 하는 자세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끝내주게 잘하더군요. 그 동작은 그냥 몸이 기억하고 있는 동작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불행하게도 바로 다음이 제 차례였습니다. 이 높은 점수 뒤에 제가 한다는 게 꽤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당연히 자신은 있었죠. 동료들 사이에서도 사격을 잘하기로 유명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할 때 왜 그렇게 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혹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조준한 것들이 거의 다 빗맞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순식간에 제 차례가 끝나고 이어서 동료들도 조준을 했지만 우리가 앞서 봤던 남자들처럼 하지 못했고 우리는 아주 작은 경품만 가져갈 수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더 하자는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했죠. 그런데 그때 사장님이 영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딱 봐도 우리 아버지 뻘 정도 되어 보이는 그분은 아주 오래전 미군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기도 하셨어서 영어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고 했죠. 저희는 한 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다고 다시 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에이 또 해도 지겠는데 뭘 딱 보니까 알겠다며 이야기하셨죠. 남자의 승부욕을 불태우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우리는 현역이라고 이제 감을 잡아서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자 내가 쏴도 그것보단 잘 쏘겠네 라며 장난을 치셨죠. 농담으로 한 이야기인 걸 알지만
이미 자존심이 상한 상태라 약간 상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보여주세요라고 했죠. 그러자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예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너무 무례하게 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아마도 오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장님이 총을 잡는 순간 내가 졌다는 걸 바로 눈치챌 수 있었는데요. 사장님의 동작은 그냥 몸이 기억하고 있는 동작들이었어요. 제 친구들은 현역인데도 그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몸을 컨트롤을 잘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침참한지 정말 현역 같았어요. 사장님은 딱 봐도 제대하고도 한참은 지났을 나이로 보였는데 모든 동작을 기가 막히게 하더군요. 실수도 전혀 없었죠. 만약 지금 유니폼을 입고 들어간다면 현역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탄탄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저는 한국 남자들이 비록 장난감으로 하는 게임이지만 조준 사격을 하는 것을 보고 나니까 그들이 얼마나 훈련에 매진했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확실한 건 그들 모두가 무기를 사용해보고 잘 다룰 줄 안다는 게 분명하게 느껴졌죠. 무기는 사용해 본 적 없는 사람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한국에서의 제가 본 모든 남자들은 매일 훈련하는 사람들 같았고 그동안 군복무를 할 때 한시도 헛되게 훈련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비군이라 매일 훈련을 하지도 않을 텐데 정말 잘해도 너무 잘하는 한국 예비군들을 보니 진짜 보고서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확실히 정말로 밀도 놓은 고강도 훈련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수칙들을 모두가 잘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총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는 게 확실히 입증된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총기를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죠. 솔직히 이걸 보기 전까지는 한국 남자들은 군복무를 많이 가긴 하지만 총을 사용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발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목표물을 정확하게 사격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훨씬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들이 군대에 가서 훈련하는 동안 자세만 배우고 일명 전쟁에 대한 대비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모두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흥분도 시킬 겸 카페에 음료를 마시면서 한국 군대 예비역들이 어떤지에 대해 유튜브를 좀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공수부대 출신인 한 40대 정도 된 남성이 일을 하다가 드라이버를 가지고 자세를 바꾸며 조준 사격을 하는 자세를 만들어내는데 자세를 바꾸는 속도도 놀랍고 그런 속도로 하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는 연이어 감탄을 내뱉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의장대 출신이 시범을 보이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국 의장대의 동작은 마치 안무처럼 보이기도 할 정도로 모두가 선과 타이밍이 딱딱 맞는 게 보는 눈을 즐겁게 해서 마치 댄스 배틀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총을 하염없이 돌아가게 할 수도 있더라고요. 현역도 아닌데 말이죠. 그 동작은 정말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심지어 총을 던졌다 받기도 하고 양손으로 돌리는 동작도 있었죠. 보고 있으면서도 감탄을 해서 믿을 수 없었는데요. 제대한 사람들이 군복도 아닌 사복을 입고 있는 현재는 일반인이 되어서도 저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했어요. 제대하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동작이 몸에 다 배어있는 그 모습이 그간의 노력의 시간들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하더라고요. 정말 멋있었죠. 저는 한국 군인들에게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제 동료들도 전역한 군인들까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며 한국에 살면서도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그 총기들이 아주 무겁고 다루기 힘들 텐데 전혀 그래 보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당히 안정된 자세를 내내 유지했어요. 총기는 다룰 때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항상 모든 룰을 준수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수칙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들이 쓰는 무기들을 보니 아마 M16이나 M14 정도로 보였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M16을 썼고 이후에는 다른 걸 써서 잘 알죠. M14는 대략 5km 정도 나가고 M-4는 아마도 3km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M16은 가스5 유도 작동식으로 반자동과 완전 자동 성능이 겸하고 있는데요. 이 총기의 양 사이드에는 안전 방지 장치가 있어요. 무게는 3km 정도 나가고 20발, 30발들이 탄창을 사용합니다. 총 길이는 100cm 정도나 되죠. 보기엔 쉬워 보일 수 있어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M16은 미군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익숙해요. 그래서 더 한국 군인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저와 동료들은 정말 최고의 군인들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군인들입니다.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경험도 많죠. 얼마나 잘 아냐면 총 다루는 자세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아요. M16 같은 경우엔 총기를 올바른 방법과 태도로 다루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선 타깃물을 발견하게 되면 이렇게 어깨에 대고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팔꿈치는 아래에 둔 채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팔꿈치는 그대로 아래에 둔 자세를 잘 유지하는 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가끔 팔꿈치를 움직이거나 드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총이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세는 결코 좋은 자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목격한 사람들은 한 명도 팔꿈치를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요. 팔꿈치를 아래로 당긴 자세에서 앞구 총구를 잡아 밀면 뒤쪽으로 당겨져 앞쪽으로 미는 순서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차례를 거치기 때문에 총기가 무조건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고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세가 완벽하게 잡힌 후 목표물에 집중해야 하죠. 목표물이 보이면 그 타깃의 시선을 고정해 집중을 하고 총을 턱까지 딱 들어 올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로 머리를 아래로 내리거나 또 움직이면 안 된다는 포인트가 있죠. 이 부분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거든요. 팔꿈치처럼 머리도 움직이지 않는 게 정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많이 실수하는 게 다른 손을 총기 앞쪽을 너무 가깝고 짧게 잡는 방식이에요. 뭐 이 손은 어디 있어야 된다는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스타일에 따라 다르긴 해도 대부분 중간 정도쯤에 놔야 좋거든요. 그런데 동료들을 보면 아주 앞쪽으로 뻗어 잡는 타입도 있긴 하더라고요. 좋은 방법은 아닌 것처럼 보여도 뭐 어쩌겠어요. 전 그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던데 말이죠. 총기를 내릴 때도 일자를 유지해야 하면서 목표물을 빠르게 살피며 탐색합니다. 이걸 우리 용어로는 스캔이라고 표현하는데 좌우를 살피면서 목표물을 스캔하는 방식을 말해요. 목표물을 발견하는 순간 총기를 위로 바로 들어 올려 목표물에 타겟팅을 하면 되거든요. 탄창을 갈 때가 되면 잠금 장치가 안에 있어서 뒤로 잠금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옆을 딱 쳐주면 총알이 정렬이 되면서 앞으로 이동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총기를 사용하게 되면 먼저 자세를 취하고 안전 잠금을 해제한 뒤에 손가락 위치를 정하고 발사하는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금 장치를 다시 원위치로 두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상세히 잘할 정도로 저는 사격에 대해 자신이 있고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에 더 한국인들 사격 실력에 놀란 겁니다. 이 정도로 전문적인 저도 바람이나 총기의 상태에 따라 다른 컨디션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한국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예전 현역 때 역량 그대로를 뽐내는 모습을 보자 굉장히 큰 압박과 상당한 충격을 받았죠. 그간 세계 최고 강대국의 군인으로서 우리가 최고였다는 생각에 균열이 생긴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전통시장에 가는 동안 한국 군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 종일 맴돌았으니까요. 들었던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남성들은 대부분 군대 경험도 있고 전역을 하고 나서 예비역들까지 합치면 300만이 넘고
최소 50대까지 합치면 1,000만 명이 유사시에 바로 투입이 가능할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미군들은 북한이 한국으로 도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 있는 동료들과 별로 이에 관한 걱정을 나누지는 않아요. 한국 자체가 워낙 강력한 나라인데다가 국방력이 한국은 전 세계 145개국 중에 5위인데 북한은 오히려 내려가 36위로 거의 30계단이 넘게 차이가 나니까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세계 군사력 순위는 군사적인 능력과 소스, 무기의 장비력과 인력뿐 아니라 다양한 60여 개의 지표들을 고려해 정해지거든요. 국가들이 군사력을 평가하면 국가들 간 갈등과 협력에 도움을 주고 세계 정치와 안보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 각 국가의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약점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인들에게도 이 정보는 정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계의 군사력 순위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이건 각 국가의 군사력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지만 한국은 워낙 방위 산업도 각광받고 있어서 앞으로 더 강력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국방부문 최고 성과를 낸 나라에도 들어갔으니까요. 핵보유국이 아닌 한국이 이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건 아마도 군인들의 군사력 때문일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의 군사적인 위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걸 실감했죠. 무엇보다도 이 순위가 중요한 이유는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의 군인은 상당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자부심은 곧 개개인의 역량으로 이어지거든요. 제가 듣기론 한국에서 군대를 나온 사람들끼리 비즈니스 등 사회생활을 할 때 뭔가 더 결합이 되고 단단한 협동감과 친밀감을 느끼는 계기가 된다고도 들었습니다. 하긴 군대를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이 군 복무를 하면 거의 평생 가는 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전통시장에 들러 쥐포라는 것도 먹어보고 쫄면과 만두도 먹어봤습니다. 맵긴 했지만 상당히 맛있었어요. 워낙 많이 먹는 대식가들인지라 우리는 이걸로 배가 차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먹자고 제안했는데 동료들이 안 된다며 ARMY 스튜라고 부대찌개라 불리는 걸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음식을 듣고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어 절대 먹고 싶지 않다고 했죠. 아시죠? 군대 음식은 최악이잖아요. 그걸 왜 제가 귀한 한국 방문 기간에 먹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동료들은 먹어보고 별로 면바로 나가겠다며 저를 데리고 결국 부대찌개 가게로 향했습니다. 한국 식당은 참 편리한 게 많았어요. 호출벨이 있어서 언제든 빨리 호출할 수도 있었고 팁도 없는 문화라 부담도 없고 메인 요리를 시키면 각종 반찬들이 나와서 눈도 입도 즐겁게 해줬죠. 반찬은 맛있긴 했는데 앞으로 나올 음식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대찌개가 도대체 뭐냐고 물었죠. 그러자 스팸이 들어간 한국식 스튜라고 들었습니다. 스팸의 군대 음식이라니 그 조합을 먹고 싶겠어요?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나가고 싶어졌죠. 서양 사람들에게는 스팸은 너무 짜거나 기름지고 공장 소시지는 질기고 햄 냄새가 강한 편이어서 하급의 식품으로 평가하거든요. 정말 나가고 싶었는데 종업원이 다가오시더니 가스버너를 주고 갔습니다. 이런 건 캠핑이나 갈 때 쓰는 걸 테이블 위에 올려두곤 아주 큰 냄비에 빨간 음식이 들어있었죠. 그리곤 가스버너에 불이 켜졌습니다. 딱 보이게도 매워 보이는 그 속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료들이 혼합되어 있었어요. 한국식 면도 보이더군요. 우유로 보이는 물도 주던데 그건 육수라는 거라고 했어요. 친구들은 한 입 먹어보라며 저에게 떠줬고 거부감이 들었지만 사실 냄새는 꽤 괜찮았죠. 한 입 먹어본 그 맛은 굉장히 색다른 조합인데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국물의 얼큰한 맛에 익숙한 햄이나 소시지, 치즈의 풍미가 어우러져 자극적이면서 기름지고 고소한 환상적인 맛이었어요. 김치와 함께 먹는 햄의 조합이 이렇게 맛있는 맛을 내다니 상상할 수도 없었죠.
정말 기묘한 맛의 국물이었어요. 느끼하지도 않았고 돼지고기도 맛있었죠. 동서양 최고의 퓨전 요리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안 먹는다고 했던 과거를 까맣게 잊고 정말 싹싹 비웠던 것 같아요. 동료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을 정도로 부대찌개 매니아라고 했죠. 저도 매니아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였을까요? 미국에 다시 돌아온 후 한국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에 가게 돼서 더 많은 사람들과 일하면서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죠. 군인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제대를 결정하게 됐고, 한국으로 와서 현재 퓨전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산 지 1년이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색다른 경험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당분간은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감동적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에도 다른 사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